오늘은 저희가 아이들이랑 텃밭에서 자연과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가 자연의 일부인 거를 어떻게 아이들이랑 나눌 것인가를 쭉 계속 공부하고 계신데 오늘은 그런 어떤 감각을 아이들 일상으로 어떻게 하면 뭐 학교로, 교실로, 집으로 그 에너지나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은 강의예요. 그래서 앞에 오신 선생님은 멀리 서울에서 네, 오셨고요. 비전화 공방이라고 하는 그 비전화로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상상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팀인데 자세한 내 설명은 본인이 더 알아서 잘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에게 그런 프로젝트를 한 것과 또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살게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해요. 네, 선생님 강사님 모실 테니까 이제 그만 이렇게 해주시고 네, 네, 관심을 앞으로 돌려주세요. 전원을 잠깐 기다리는 것으로 하고 먼저 제 소개를 짧게 할게요. 저는 까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본명은 조채윤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까르라는 이름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쭉 지금 지내고 있어요. 보파가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비전화 공방을 3년 전에 이제 1기를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저희 삶의 전환에 있어서 생태적인 전환에 있어서 다양한 뭔가 일상이라던가 가능성들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유치원 때부터 공동육아 유치원을 다니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되게 재미있게 학교가 다 농사를 지었었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입학하는 동시에 우리도 이제 수업에 농사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도시농업을 시작한다거나 그래서 그 흐름에 맞게 저도 어쩌다 보니 14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교육으로서 농사를 같이 받아왔는데 재미있었던 거는 각 이제 공간들마다 되게 비슷해요. 하는 일들은 뭐 땅을 일구고 흙을 살리고 생명을 심고 근데 이제 그 공간이나 교사 선생님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제가 하는 경험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원 때부터 경험했던 것들을 쭉 설명을 해드리면서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1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2부는 이제 농사를 짓는 마음이라던가 그게 저는 결국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돌본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제가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파가 지어준 저희의 제목은 일상성으로 오는 농부의 마음과 아이들 일상에 찾아오는 초록 바람인데요. 1부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제가 그 아이로서 이 농부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떤 일상들이 찾아왔었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의 첫 번째 농사 교육은 6, 7살 때 이제 유치원 때 기억인데요. 6살 때 저희고요. 사실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너무 어릴 때라서 소중했던 기억이 처음 밭을 갈던 날에 아빠가 함께하는 밭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같이 와서 토요일날 밭을 갈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평소에 많이 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아빠가 내가 다니는 곳에 와가지고 같이 아빠 설명도 해주고 여기가 우리 교실이야, 여기가 내 운동장이야, 그리고 같이 밭도 갈고 이러면서 그 아빠랑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게 이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뭔가 친구들이랑 같이 밭에서 막 놀고 꽃 이름도 되게 많이 배웠었는데 이때 저희 반 이름이 나리꽃반, 별꽃반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 말만 들었을 때는 별꽃은 뭔가 별처럼 그냥 생겼을 것 같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됐던 게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꽃 색깔이랑 모양 같은 걸 보여주면서
아, 이런 게 나리꽃이구나, 이런 게 냉이꽃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웠던 즐거운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쨌든 농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흙에서 재미있게 노는 기억, 행복하게 지내는 기억,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어쨌든 저의 역할이 생기잖아요. 물을 준다거나 풀을 뽑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게 되게 좀 무의식적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좀 해보고요. 또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긴 한데 지난 2월에 일본에 있는 숲에서 한 달 동안 지내다 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2살, 3살 어린이들이랑 함께 지내면서 이제 그 아이들 곁에서 저도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는데 되게 재미있었던 게 아이들의 눈높이가 요 정도잖아요. 저도 맨날 다리를 구부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아이들의 시선에서는 이 위에 것보다 땅이 많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근데 도시에선 땅이 다 콘크리트화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상상하고 놀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땅에는 막 뿌리도 있고 돌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았어요. 너무 신기했던 게 막 돌 가지고 진짜 몰입해서 놀아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막 돌 갖고 놀다가 갑자기 또 관점 전환이 돼가지고 이번에 막 벌레랑 놀다가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막 아이들의 그 집중력이 바뀌는데 그거를 다 품을 수 있는 게 그냥 땅이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있는 땅. 네. 그것이 되게 신기해서 아, 나중에 뭔가 농사 교육을 한다면 진짜 어린아이들이 그냥 숲에서 놀 수 있게 하는 농사 교육이 되게 필요하겠다, 소중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벽시학교라는 학교를 저는 다녔는데 거기서 9년 동안 한 이제 농사였어요. 근데 사실 가장 농사를 오래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왜 지었는지 모르겠는 저에게 아, 이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농사 수업이 중요하다, 농사를 짓는 건 중요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 이유와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가 연결하는 작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3번씩 농사 수업이 있었거든요. 앞에 오전에. 근데 이거를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됐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하기 싫고 그래서 이 좀 되게 아쉬워요. 아쉽고 어떤 농사 교육이라고 했을 때 자발성이 결국에 어디서부터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동기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내가 만약에 나중에 수업을 한다면 꼭 이 수업이 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게 왜 하려고 하는 건지가 그 아이의 입장은 뭐일 것 같은지 같이 들으면서 연결하는 작업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그 기억에 남는 건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벽시학교가 사실은 어떤 이론보다도 그냥 뭔가 몸으로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설명을 안 했던 건가 아닌가 싶기도 한 게 그냥 매년 봄이 되면은 냉이를 먹는다거나 쑥을 캐 먹는다거나 진달래를 따서 화전을 한다거나 그거를 거의 매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봄이 되면 뭔가 쑥 냄새를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졸업을 하고 나서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봄에 이제 친구들 집에 가서 제가 얘들아 같이 쑥 캐러 가자 해가지고 마을에서 쑥 따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왜냐면 쑥이나 냉이는 진짜 흙에 다 나잖아요. 아무리 도시여도 흙이니까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가지고 이제 같이 먹게 되는. 근데 저는 뭔가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풀꽃이라던가 약초라던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됐을 때 삶의 풍요로움이 좀 확 커지는 느낌이에요. 특히 지금은 이제 저희 친구들도 다 혼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식재료도 다 사야 되고 점점 뭔가 풍요에서 멀어지는 이렇게 삶이 되다가 봄이 되면은 그거를 막 식자재가 널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됐을 때 너무 자유로운 안도감이 생기는 삶에 그런 것들을 좀 알게 해줘서 고마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작물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나는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 내가 나중에 막
돈이 많이 없더라도 삶이 되게 불안해지더라도 요만큼의 땅에다가 뭘 심기만 하면 어쨌든 쌈채소는 배불리 먹으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풍요를 알게 되는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게 또 되게 좀 고마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다들 농사를 좀 지어보시거나 해서 아시겠지만 되게 신기하게 작물은 자기가 주는 만큼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만큼 그만큼 되돌려주잖아요. 정말 크게. 그런 것들을 좀 제 기억에 있을 때 앞으로 너무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묘한 안도감이 있달까요? 그런 게 좀 고마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저희가 너무 이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왜? 라는 게 안 풀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한 게 그러면 너희가 그 한 거를 팔아라. 개인 작물을 해서 판매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시작했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또 이렇게 아쉬운 게 뭐냐면 거의 이 상추의 반절을 저도 3,000원이었는데 1,500원이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싸게 팔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이 뭔가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대안교육에서 좀 터부시 여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원체 사람의 힘으로 굴러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가리키는 건데 그러다 보면 무의식 중에 어떤 좌절감이 생기냐면 내가 봄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물을 주고 가꾸어서 힘들게 했는데 그걸로 나온 거를 1,500원이나 3,000원에 팔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이스크림 한 개? 여기서의 어떤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못하겠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후지무라 선생님을 비전학원방에서 만나면서 이따가 또 좀 설명할 작은 일, 3만엔 비즈니스라는 걸 배우면서 좀 알게 된 거는 제 값을 혹은 조금 더 높은 값을 받고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에 뭐 한 움큼 정도에다가 내가 샐러드 소스까지 발명을 해서 이렇게 샐러드 키트를 만들어서 5,000원에 판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연구한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실제로 팔렸을 때 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이제 그게 예를 들어 이거를 10봉지를 만들어서 3,000원이나 5,000원에 팔면 5만 원이 모이잖아요. 그 5만 원이 모였을 때 뭔가 자신감이 차오르는 거죠. 할 수 있겠다. 그럼 다음엔 또 뭐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릴까? 이게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라는 게. 그래서 뭔가 프리마켓이라던가 그런 걸 할 때 좀 재미있는 상상들을 해서 정말 다음에도 하고 싶어라고 하는 가격을 측정해서 그런 경험들을 아이들한테 선물해 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싸게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농사로 넘어오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 하자 작업장학교라고 이전까지 벽시학교까지만 해도 그린벨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개발을 막아놓은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이 그래도 좀 있고 땅도 그나마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 고등학교를 갔던 곳은 하자센터라고 영등포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도로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거기서 농사를 제가 들어간 해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만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틀어볼게요.
진짜 땅이 아닌 콘크리트 위에서 시작한 도시에서의 농사는 우리에게 흙의 중요함에 대해 알게 해주었다. 도시 위에 채운 흙은 새 생명을 품기에 부족했다. 우리는 더 나은 흙을 만들고자 노력해야 했다. 건강한 흙 속에는 지렁이가 산다. 지렁이는 흙에서 태어나 일생일대를 흙에서 살아가는 훌륭한 농부이다. 지렁이가 각종 미생물과 음식물을 먹고 눈동은 흙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우리는 하드센터에 지렁이 집을 만들어 지렁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바꾸고 서로 돕는 사이가 되었다. 뒷밭에는 퇴비칸을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와 낙엽, 왕겨 등을 이용해 퇴비를 만들었다.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또 화장실에 액비통을 두고 소변을 모아 발효시켜 작물에게 주었다. 우리는 화학 비료나 화학 퇴비가 아닌 우리가 남긴 음식물, 우리의 소변 등으로 우리의 땅을 건강하게 되돌리고 있다. 일단 그거 빼줘봐. 진짜? 이렇게 먹으면 돼.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땅을 만들려고 노력한 우리는 도시농사 3년차를 맞으며 우리가 심는 씨앗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있고 이제 우리 완전 이제 부임종자라 그래서 한 세대에서만 딱 쓸 수가 있고 다음 세대에 그 씨앗을 받아서 심으면은 씨앗이 발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네이터 종자. 시중에 파는 씨앗은 대부분 종자 개량을 한 씨앗이다. 종결자 이런 농약을 많이 뿌려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거나 채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나오기 시작한 하지만 토종 씨앗은 채종을 통한 농사가 가능하다. 트레일러 종자라고 트레이터 종자. 우리는 작년에 뒷밭에서 수확한 감자를 겨우내 저장해 올해 물레 텃밭과 앞밭에 심었다. 그리고 그 감자를 수확했다. 감자. 감자. 야, 유레카. 대박. 저는 대박. 잘 봐주는 거가. 그렇지. 진짜 여기다 한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 땅에 가져가면서 이거 그냥 냄새가 나지. 또 작년에 심었던 배추가 개량된 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추씨를 받아서 올해 심어보기로 했다. 하자에 심어진 작물 중에는 다양한 곳에서 얻어온 토종 종자들이 있다. 최근에는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농사를 위한 토종 씨앗 나눔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도 또한 이번 하자 신홍제 때 토종 씨앗 나눔을 했다. 토종 씨앗을 조금씩 얻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도시의 작은 텃밭이지만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농사를 해보려고 한다. 씨앗은 스스로의 힘으로 새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린다. 농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 생명의 힘을 믿고 그 힘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 3년차를 맞은 시동제에서 앞으로 싹을 틔울 씨앗들과 작물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했다. 동지딸 동지인날 동지 밭죽 정수호 하나 금상 부인마마 신홍제는 한 해 농사 시작을 알리고 하늘과 땅에게 작물의 풍요를 비는 의식이다. 제사상에는 하늘을 모시는 뜻으로 빗물을, 땅을 모시는 뜻으로 흙을 놓았다. 제사상에 놓았던 빗물은 하자센터에 빗물 저금통을 설치해 빗물을 모아 작물에게 주거나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빗물이었다. 또 제사상에 올렸던 흙은 저번에 보도블럭을 걷어낸 뒤 흙을 채워 만들었던 밀밭의 흙이었다. 우리는 콘크리트 위에서 밀을 품고 겨울을 났던 흙을 상 위에 올렸다. 이번 신홍제의 한자 뜻은 모실시 농사농의 모시는 농사였다. 올해 신홍제의 큰 주제는 흙이었고
모시는 마음으로 하는 농사에도 집중했다. 손에 들고 있는 게 수호신이라고 만든 것들이에요. 그림 그려서 만든 건데. 신홍제에 앞서 지신밟기를 했다. 지신밟기는 밭 주위를 함께 걸으며 땅에 나쁜 기운을 가진 지신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의식이다. 또 죽돌들 각자가 생각하는 밭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그려 밭 사이사이에 심었다. 수호신은 밭의 나쁜 기운으로부터 혹은 우리가 밭에 없을 때 밭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불꽃이 하늘로 그리고 기도하는 몸짓에서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흙을 통해 태어나고 흙을 통해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땅 어머니 돼지를 만납니다. 흙 그런데 흙을 생각하며 만진 땅은 익숙히 나무 흙이 아닌 보도블럭이었고 우리는 도시의 환경이 어떠한지 또 느낄 수 있었다. 바람을 느낍니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부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있는 동안 식사를 하기 전에 오관계를 외운다. 오관계는 불교에서 공양 전에 외우는 개송이다. 우리는 작은 텃밭이지만 농사를 지으며 작물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알아갔고 내 앞에 놓인 음식은 어디에서 왔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먹을거리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하려고 한다. 현미네오비라는 하자 작업장학교 농사 수업의 이름은 미야자와 겐지의 비에도 지지 않고 시중에 하루에 현미네옵과 된장국과 약간의 채소를 먹고 라는 구절에서 따왔다. 현미는 우리의 먹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새싹을 틔울 수 있는 하나의 생명이 담긴 씨앗이기도 하다. 우리가 먹는 것이 단순히 우리 입에 들어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의 먹을거리를 우리가 땅에서 전부 자급하지는 못하지만 토종별을 심은 논이 생겼고 다양한 작물들의 수확량도 많아졌다. 맛있게 먹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이게 3년차가 되니까 이 정도 크기가 나오더라고요. 첫해는 정말 작았어요. 콘크리트 위에서 시작한 농사는 앞으로도 많은 것들과 부딪힐 수 있다. 우리는 현미네오 프로젝트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다. 아까 말했듯이 정말 도시 한가운데 있는 센터여가지고 특히 농사를 지을 때 도시농사라는 주제로 이때는 활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때가 이제 기억나요. 저희가 그 이제 콘크리트를 걷어냈을 때 그 안에 막 배선이랑 또 시멘트랑 그리고 아까 좀 넓어 보이는 밭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물레 텃밭이라고 하는 밭인데 그거는 그 땅에다가
그 건물을 부수고 난 그 시멘트 자재들을 다 심은 다음에 매각한 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흙을 이제 산에서 갖고 온 흙인데 그게 이제 막 몇 센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그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시작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에 원전 사고가 일어났는데 저희는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전기가 거기서 오는지를 몰랐고 전기가 어디서 오지라는 생각을 못한 채로 전기를 아껴야 돼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들여다보니 해안가를 따라서 커다란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고 그런 지방의 모든 이제 대규모 생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송전선을 타고 와서 서울에 도시에 왔을 때는 지중하로 그래서 그 선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자연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도시는 생산만 하고 그리고 소비했는데 이 소비가 다시 생산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좀 그 2011년에는 계속 절망했던 것 같아요. 학교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작은 거부터가 아닐까. 우리를 그 순환 안으로 넣어보자 라고 시작해서 시작된 농사였어요.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들은 이건 이제 밀양 공부하면서 송전탑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많다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었고 이거는 좀 놀라운 기사였는데 송전탑이 있는 그 땅에다가 형광등을 꽂으면 그 형광등에 전기가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비 때문에 계속 땅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밑에는 다 이제 작물도 안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하는 전기 그 이면에 굉장히 폭력적인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뭔가 어떤 좀 이 시스템에 대한 무서움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사실은 지렁이 아까 그 공간이라던가 음식물 퇴비라던가 저희 배변 액비 같은 거를 만들면서 우리가 아주 조금이나마 그 생산과 소비의 굴레 안에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흐름을 시작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정말 분해가 돼서 작물한테 다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나의 그 액비가 부추나 그러니까 이런 잎채소들이 액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넣었을 때 걔네가 확 잘 자라게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생명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뭔가 안도라고 해야 되나 감사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이게 이제 저희 첫 해 농사 지었을 때의 땅인데요. 2개의 산에서 갖고 온 흙이었어요. 그래서 땅이 굉장히 근데 산에서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을 공사하면 깎잖아요. 그때 나온 흙이어가지고 막 부엽토랑 많이 익은 깜장 색깔 흙이 아니라 이미 베어져 있던 나무에 다 말라있는 흙이 와요. 그래서 굉장히 까실까실하고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계속 여기다가 퇴비를 주면서 흙을 살리는 작업만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3년째 그런 식으로 좀 작물이 나왔죠. 그래서 정말 막 조그만한 데들에다가 막 심고 그래도 이제 해가 가면서 점점 이 조그만한 요거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태계라는 걸 결국 만들 때 작물과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과 사람 간의 생태계도 지금 많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좀 느끼는 순간들이 일상에서 몇 번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엔 아파트에 이사 오면은 윗집 아랫집에 떡 같은 거를 돌리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 동생이 6살 터울이 나요. 근데 제 동생은 그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와도 이웃집에 문을 두드리는 그 관계가 약간은 좀 불편한 서로? 그리고 딱히 인사를 안 해도 사는 데 문제가 별로 없는 세상이 되면서 저희 하자센터도 사실 그 학교가 그 안에 4개인가 5개가 같이 한 건물에 있어요. 근데 서로 인사하는 일이 별로 없다가 이 농사를 시작하면서 신홍제라는 걸 하게 되면서
그 요리하는 학교는 신혼제 먹을 음식을 해오고 영상 찍는 학교는 그때 영상을 담당하고 이러면서 학교와 같이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다 같이 만나서 아까 막 그 수호신 같은 거 뒷심 밟기도 서로 다 모르는 사이였는데 원래 그런 걸 하면서 좀 우리 안에 생태계가 생기는 작업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수호신인데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이 기억이 되게 좋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데 가서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게 같이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이제 블루패드라고 했던 게시물이었는데 어쨌든 그 센터 안에 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물을 줬어요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이름과 함께 오늘 물을 줬어요 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의 뭔가 이렇게 일기 같은 거. 그래서 서로 뭔가 얼굴을 모르는데 이름을 알고 얼굴은 모르는데 한 곳에서 같이 작물을 기르고 있고 그런 연결망들이 생겼던 게 좀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후쿠시마 모카예요. 아까 거기 우리 모카 씨 사진 봤었는데 이 후쿠시마 모카를 기르게 된 거는 2015년이었나 14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농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었잖아요. 맨 처음에 3, 4년은 계속 핵발전소 공부만 하다가 이후에 후쿠시마에 사시는 분들이랑 연락이 됐어요. 이 모카 씨는 이와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건데 그 이와키에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방사능도 방사능인데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소금기 어린 바닷물이 땅을 다 적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염분도가 올라가서 농민들이 원래 짓던 그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게 되었고 또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서 땅을 다 떠나야 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4, 5년이 지나니까 국가에서는 다시 돌아와라 라고 했고 농민분들 중에서도 내 땅을 좀 나는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돌아와서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모카는 염도가 있는 흙에서 자랄 수 있는 유일한 작물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생명을 키우는 유일한 작물이었던 거예요. 이 모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이 모카 농사를 짓고 그 모카 씨가 담긴 인형을 만들어서 연대의 의미로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씨앗을 저희도 사서 저희 앞에 마당에다가 그 씨앗을 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씨앗이 났을 때 다른 또 학교들한테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연결이 생겼던 좀 특이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농사는 비전화 공방에서 지은 농사였는데 혹시 서울 혁신파크를 왔던 분이 계신가요? 별로 없군요. 서울 불강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혁신파크인데 거기도 이제 대한에너지라던가 청년들이 새로운 어떤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기도 농사를 짓는 게 하나도 없었고 이 땅도 원래 다른 건물들이 있었던 거를 이동식 건물이어가지고 그거를 치우고 마찬가지로 어떤 산에서 흙을 가지고 와서 시작한 농사였습니다. 첫 해에 그래도 이 정도 났어요. 나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뭔가가 자라난다는 걸 경험하는 거 정말 인간이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뭔가 감각을 깨워준달까요? 그리고 이 비전화 공방은 또 저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1년에 12명의 제자들이 양성되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가 삶의 자급자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힘을 좀 길러서 이후에 졸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또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저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작물마다 레포트를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는 언제 심고 내가 언제 어떻게 실험을 했고 그랬더니 뭐가 더 잘 자란다 그랬더니 진딧물이 잡혔다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써서 이 레포트를 정리를 해서 나중에 도시에서 서울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이들이 농사를 지을 때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레포트 작업을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학교에서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저희의 냉장고는 가족들이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물을 아무리 갖고 와도 내 작물을 엄마한테 주지 제가 그걸로 뭔가 이게 있어서 내가 풍요로워졌어는 별로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비전화 공방에서는 연령대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되게 다양해가지고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리라는 게 자기 안에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수확한 거를 가지고 매일 저희 점심시간에 같이 요리를 했거든요. 그 수확한 작물이 요리로서 쓰일 수 있다는 거를 좀 경험했던 게 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박으로도 사실은 되게 맛있는 요리들이 가능하고 당근으로는 5가지, 10가지의 요리들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좀 배웠던 기억이 되게 달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죠.